지난 2013년 레알 마드리드는 프리미어리그 MVP에 선정된 토트넘의 영웅 가리스 베일을 줄다리기 끝에 하나 약 1,480억 원이란 당시 기준 역대 최고액을 지불하며 영입해갔습니다. 하지만 빌라스보아스 감독은 토트넘의 핵심과도 같았던 그의 이탈을 대비해 일찍이 대대적인 리빌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토트넘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토트넘의 보드진은 로마의 단장 프랑코 발디니를 새로운 단장으로 데려와 그에게 이적시장 전반을 맡겼습니다. 그는 이적시장을 주도하며 7월에 파울리니와 샤들리를, 8월 첫 주엔 솔다도와 카푸에를, 이적시장 막판엔 에릭센, 라멜라, 센터백 키르케슈를 영입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들을 영입하는데 무려 1억 파운드가 넘는 이적료를 지불했고 그 과정에서 클럽 레코드만 3번이나 경신했는데요. 자, 먼저 파울리니는 당시 코린티안스가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고 브라질 대표팀에도 꼽혀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브론즈볼까지 수상할 정도로 브라질의 우승에 공헌하며 많은 주목을 받던 육각형 미드필더였습니다. 입단 당시 모드리치가 떠난 이후 꽉 막힌 중원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심지어 프랭크 램파드와 비교되기도 했죠. 그리고 트벤테에서 영입한 벨기에 출신의 샤들리는 빠른 돌파와 강력한 슈팅 능력을 지닌 선수로 마치 벨과 같은 측면 파괴력으로 토트넘의 공격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데려온 솔다도는 발렌시아에서 3시즌간 리그에서만 59골을 터뜨리며 당시 발탁되기도 힘들다는 스페인 대표팀에 승선한 바가 있었는데요. 메시와 호날두가 양분하는 라리가에서 팔카오와 함께 인간계 최강이란 평가도 받았기에 그의 높은 골 결정력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스콧 파커의 대치자로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데려온 카푸에는 리강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프랑스에서 원톱으로 꼽히던 선수라 토트넘의 중원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아약스에서 데려온 에릭센은 이미 창의성과 기술을 겸비한 플레이메이커로 명성을 떨치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유로대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빅클럽들의 관심이 수그라들며 망망주란 평가 속에서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가 베일의 어시스트 공백을 대체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AS 로마에서 토티의 후계자로 꼽히던 라멜라는 12-13 시즌 로마에서 15골을 넣으며 많은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받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를 영입하는데 로마의 단장 출신인 발디니 단장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는 베일의 직속 대체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 최강팀이라 불리던 슈테아와 부쿠레슈티에서 데려온 키르케슈는 루마니아의 베켄바워라고 불릴 정도로 후방에서의 볼플레잉 능력이 뛰어나 후방 빌드업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렇듯 베일의 막대한 이적료에 의해 영입된 이들은 베일의 유산이라 불리며 베일의 공백을 대체할 자원으로 꼽혔습니다. 7명의 선수가 영입되면서 토트넘의 스쿼드는 지난 시즌에 비해 180도 바뀌었는데요. 토트넘 출신의 공격수 가스쿠룩스는 이를 보고 토트넘은 엘비스를 팔고 비틀즈를 영입했다라며 설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첼시의 감독이었던 무리뉴는 토트넘은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하며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러한 기대처럼 토트넘은 시즌 초반만 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빌라스보아스는 성적 부진을 이유로 2013년 12월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기록만 보았을 때 토트넘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팀에 융화되지 않아 경기력이 좋지 않았으며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스쿼드의 체급차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빅6를 상대로는 큰 점수차로 대피하는 굴욕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빌라스보아스의 마지막 경기도 리버풀전 0대5 대패를 당한 경기였죠. 따라서 기대보다 부진한 모습에 영입생들의 적응 문제와 이에 비롯된 모레알 같은 조직력이 실패 이유라고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빌라스보아스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했는데요. 자, 빌라스보아스는 줄곧 4-2-3-1 혹은 4-3-3 기반의 높은 수비 라인과 전진 압박 수비를 통해 상대를 차단하고 볼을 빠르게 회수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공격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선수들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새로 영입된 7명의 선수들이 빌라스보아스의 전술 색채에 부합하는 선수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과 전방 압박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데 라멜라, 솔다도, 에릭센, 샤들리와 같이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은 체계적인 압박과 수비 가담에 익숙치 않은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전방부터 제대로 된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수비 라인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당시 토트넘은 상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많이 드러냈죠. 또한 전방에서의 압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드필더와 공격수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고 공격 전환 시에 서로 위치가 멀리 떨어져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타겟형 스트라이커인 솔다도가 중원과 측면에서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고립되는 문제로도 파생되었는데요. 당연히 기회 창출이 부족한 상황에서 솔다도는 강점을 발휘하기 쉽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멜라와 샤들리의 경우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 기민한 움직임이 제약되었고, 파울리뉴는 공격적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이지만 빌라스보아스의 제한적인 전술 구조로 활동 반경이 고정되어 강점인 공격성과 자율적인 움직임이 감소됨에 따라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은 중원에서 볼을 제대로 소유하거나 공격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추가적으로 파울리뉴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카푸의 잦은 부상 이탈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문제점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시즌 중 데니 로즈의 골절 부상으로 베르통원이 레프트백 자리로 옮겨가면서 키리케슈가 그를 대신해 마이클 도슨과 중앙 수비를 구축하게 되었지만, 높은 수비 라인은 스피드가 느린 키리케슈의 많은 단점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뒷공간 대응이 늦었으며 빠른 경기 템포와 상대 강한 압박의 강점인 후방 빌드업에서도 빈번한 실수를 범했는데요. 그렇게 수비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으며 블랙홀이란 혹평까지 들었습니다. 이렇듯 공격적인 창의성보단 조직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빌라스보아스의 스타일은 여러 선수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일의 유산 7인을 짧은 시간 동안 한 팀으로 묶어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부조화가 곧 성적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빌라스보아스의 후임으로는 토트넘의 테크니컬 디렉터였던 팀 셔우드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2군으로 강등되었던 아데바요르를 재중용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맡았던 U21팀에서 벤탈랩과 해리케인을 고rop해 팀을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즌 초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겨냥했던 이들은 리그 6위로 겨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해당 시즌의 토트넘은 가리스 베일로 8,600만 파운드를 벌어들였으나 7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1억 1,050만 파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3천만 파운드 이상을 손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버티지 못하고 2015년에 팀을 떠났습니다. 훗날 빌라스보아스는 한 포르투갈 방송에 나와 자신은 프랑코 발디니 단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그는 내가 원하는 프로필에 맞지 않은 선수들을 영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빌라스보아스는 코엔트랑, 헐크, 다비드 비아, 벤테케, 장기적인 목표로는 다미앙을 리스트에 올려놨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발디니 단장은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한 뒤 선수 영입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서로 마찰을 빚다가 결국 베일의 유산에 대한 책임을 물고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영입된 7명의 선수 중 토트넘에선 오직 에릭센만이 성공하며 베일의 유산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투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토트넘을 떠난 후 각자 성과를 이룩한 것을 보면 베일의 공백을 급히 대체하기 위해 여러 고려사항들을 막론하고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 가장 큰 패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슬로였습니다.